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유명한 현대미술의 아버지인 폴 세잔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할까 합니다. 이 폴 세잔은 우선 여러분들 이 전기를 한번 봅시다. 네, 이 전기가 액상프로방스, 그러니까 남프랑스 지방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남프랑스에서 액상프로방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다니다가 파리로 와서 그림 활동을 하다가 곧바로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서 고향의 주위의 풍경화라든지 주위의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전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갖다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랑 중마고우가 그 유명한 자연주의 문학의 창시자인 소설가 에밀 졸라라고 합니다. 근데 에밀 졸라와 아주 중마고우고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아주 친한 친구가 세계적인, 한 사람은 작가가 되고 한 사람은 회화에 있어서 세계적인 일종의 획을 그은 화가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렇게 드물게 있는데 이렇게 중마고우가 이렇게 세계를 뒤흔드는 예술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재미난 것은 그림을 사실은 에밀 졸라가 그렸다고 해요.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중학교 때는 세잔이 글을 썼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인이 되면서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중마고우인 에밀 졸라와 단교를 합니다. 절교를 해요. 그 절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잔이 그림을 그렸는데 누가? 바로 자기의 친구인 에밀 졸라가 혹평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헤어지는데 그것을 제가 혹평을 했기 때문에 절교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대가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사후고 말년에 가서야나 이 사람이 비로소 인정을 서서히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1895년도에 이제 개인전을 개최할 때서부터 그 이전까지는 살롱전에 계속 떨어지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전부 혹평을 받아요. 그러다가 1895년에 개인전을 개최하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죽기 1년 전에 1905년도에 이제 마지막 전시회를 개인전을 갔는데 이때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그 현대화가 피카소, 마티스 그런 엄청난 화가들이 이 사람을 이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죽기 얼마 전에서야나 비로소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에게 특이한 전기적 사실입니다. 마치 대기만성한 건데,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았느냐 하면은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서 나중에는 현대 미술의 아버지로서 추앙을 받지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가 그렸던 그런 그림의 스타일과 방법론은 획기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리스 드니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 세상에는 유명한 사과가 세 개가 있다. 하나가 이브의 사과다. 아담과 이브 있지 않습니까? 목에 걸리죠. 사과를 먹다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뉴턴의 사과다. 그러니까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제 거기서 그 사과 떨어지는 데서 힌트를 얻었단 말이죠. 셋째가 세잔의 사과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화가의 사과는 먹고 싶지만 세잔의 사과는 마음의 말을 건넨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모든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뭔가를 속삭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렬한 어떤 느낌을 이제 뭐랄까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전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기법의 혁명이 뭐냐? 요것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이거 자화상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사람이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학기 때 같이 공부했던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가 누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60몇 편의 자화상을 그렸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자화상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면 이 사람이 하나의 전기가 됩니다. 그 자화상을 통해 가지고 렘브란트가 시기별로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자화상의 작가예요. 작가. 그러면 여러분들 1학기 때 안 들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무엇이냐면 자화상을 그릴 때 빛을 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조명되는 빛을 조절하면서 그 빛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 어떤 성격이나 내면의 생각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마지막 작품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게 죽기 전에 마지막 자화상에 속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웃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인네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이 은은한 빛이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얼굴을 비칩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왼쪽 뒤에서 어떤 사람이 반쪽의 사람이 쓱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는 양 마치 유령이 이렇게 반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주 어둠 속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나하나를 이 사람의 자화상도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겠지만 무엇이냐면은 이 바로크적인 어떤 빛과 기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이 사람의 빛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몸에 스며드는 반사되는 눈부신 빛이 아니라 약간 수분이 이렇게 함축된 일종의 촉촉한 빛이다. 그래서 은은하게 우리에게 아주 스며든다. 그래서 그것을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마치 인품을 말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렘브란트 자신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욕망이 크고 야망이 컸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은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드러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에 대한 야망이 아주 컸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렘브란트 이후에 누구냐면 볼만한 자화상을 그린 여러 편의 자화상을 그린 사람 중에 누가 있냐? 바로 세잔이다. 저는 세잔의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감상을 해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잔의 한번 맛을 들리면 세잔의 그림의 맛을 알게 되면 다른 그림이 재미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고급한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 형편없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맛의 문제입니다. 그게 고급한 맛에 이미 길들여지면 아주 맛없는 저급한 맛은 못 먹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 지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 무엇이에요? 명암법이 없어요. 명암법이. 그러니까 어떤 2차원적인 캔버스에 뭐냐면 3차원적인 부피를 가진 질량을 가진 물체를 그리는 두 가지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원근법이에요.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먼 것은 작게 그리면서 근경에서 원근으로 가면서 소실점으로 이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근법이 바로 2차원적인 캔버스라는 공간에 3차원적인 물체의 부피감을 만드는 방법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명암법이에요. 명암법은 뭐냐면 빛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밝게, 그리고 그림자를 어두운 부분은 그림자로 어둡게 해요. 그러면 그것이 부피감을 갖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질량감을 갖는 것처럼. 근데 그런 명암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머리통을 보십시오. 우선 그냥 저 머리통이라고 합니다. 머리통을 보는데 명암법이 없어요. 명암법도 없고 원근법도 없어요. 뭐냐면 색을 그냥 칠했어요. 그러면 색을 칠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의 뒷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뭐냐면 색들을 이렇게 마치 수채화처럼 번지게 이렇게 얼룩처럼 말이죠.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얼룩을 만들어서 얼룩처럼 이렇게 찍었어요. 찍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머리통도 뭐냐면 색깔이, 여러분들 대머리가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녹색, 여기는 주황색 이렇게 돼요. 여기는 약간 검푸른색 이런 색입니다. 완전히 색이에요. 색. 그러니까 이쪽은 밝은 색이고 이쪽은 어두운 색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명암법이 아니에요. 명암법이 아니라 밝은 색과, 그리고 머리통이, 이게 대개가 명암법이라고 한다면 대머리는 뺀질뺀질해가지고 빛이 반사되는데, 이건 그런 빛이 반사되는 그런 명암법에 의한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머리통이 하나의 구처럼, 공처럼, 오케이? 이게 느껴져요. 이게 이상하게 공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내가 그래서 머리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통처럼 느껴진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의 어깨를 한번, 어깨에서 내려오는 걸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도 이 오른쪽 그림에서도 어깨에서 내려오는 이 옷이 이상하게 부품하고, 그리고 이 무엇이에요? 이 옷감의 자질을 느끼게 해요. 이것은 굉장히 두꺼운 옷감이에요. 두꺼운 옷감에 약간 요런 것은 빳빳한, 약간 뻣뻣한,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옷감이 발달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각이 진 것 같이. 그런데 이거 전부 색칠인 거예요. 명암법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부피감을 느끼게 해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이게 기법의 혁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오른쪽에 이거 말년의 자화상인데 머리통도 보십시오. 그리고 뒷 배경을 보세요. 뒷 배경을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여기 초록색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일종의 색칠을 한 겁니다. 색칠을 해요. 그러면 이 색칠하는 기법은 뭐냐? 그러니까 인상주의에서 색채 분할법을 배워왔지만, 인상주의의 색채 분할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색을 갖다가 병렬함으로써 멀리서 볼 때 물결처럼 느끼게, 물결 같은 인상을 받게 만드는 게 색채 분할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빛을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색채 분할법을,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인상을 그 관람자에게 주기 위해서 색채 분할법을 창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색채 분할법을 빌려오긴 했지만 완전히 인상주의적인 그런 색채 분할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게 바로 자화상 72년도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게 어두운 색으로만 칠했는데도 이 머리통이, 그리고 옷이, 그리고 이게 딱 부피감이 아주 육중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것이 이 사람의 저거예요. 그러면 자, 뒤로 갑시다. 이 사람의 기법의 혁명.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법의 혁명이 이 당시에 이런 그림을 그렸으니 인상주의 이 자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 이걸 얼마나 혁명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자, 색채 분할법을 인상파에서 빌려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빛의 인상, 표면적인 빛의 인상, 표면에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런 인상들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색채 분할법을 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예술은 본질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반사되어서 우리 관객에게 오는 빛의 인상을 일제 색채 분할법을 통해서 병렬시키면서 멀리서 볼 때 그런 물결이다, 파도다, 이것은 바람에 나뭇잎이 나부끼는 거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런 인상을 받게 만드는 게 인상주의였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뭐냐면 그러면 파도에 말하면 파도를 그린다, 물을 그린다. 그러면 표면적인 인상을 기르는 게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색을 통해서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이루는 많은 조각들을 이 사람은 뭐냐면 계산해 가지고 부분에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색을. 아까 세잔의 그 머리통 있잖아요. 머리통에서 그러니까 색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밝은 색에서 노란색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색을 달리하면서 그러면서 그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관객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일장 첫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색으로 색을 통해서 대상의 본질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대상의 빛나고 변하는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객관적으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파악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색채 분할법을 빌려와서 색채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드러낸다. 본질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종의 색을 구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색을 통해서 사물을 다시 재구성하고 재배열하면서 이것을 뭐라 그럴까 일종의 구조적 질서를 창안을 하는 겁니다. 창안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색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냐면 형태도 환원이 돼요. 환원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구형과 원통형과 원추형으로 환원을 시킵니다.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대상을 사실주의적으로처럼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형태의 측면에서는 본질이 뭐냐면 원과 원추와 구다 이거지. 그리고 대상의 그런 물질적 본질은 뭐냐면 색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드러낸다. 색의 배치를 통해서.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두 가지 측면에서 혁명을 가져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색을 정말로 도입했고 그리고 본질을 표현함으로써 형태도 일종의 추상화의 길을 걷게 만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 회화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다시 한번 이것을 알았으니까 보세요. 자, 제가 얘기했죠? 오른쪽의 자화상 뒷 배경을 보십시오. 물감을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두껍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뒷 배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굉장히 감이 좋아요. 감이
아주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쪽은 얼굴을 빨갛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쪽은 무엇이에요? 형형색색으로 그렸어요. 그러면서 색이 조금씩 이게 밝고 이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원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눈 같은 데도 잘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게 색깔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기하학적인 원형, 구와 공과 원통과 원추로 환원되고, 색깔의 배합을 통해 가지고, 배열을 통해 가지고,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그 물체의 대상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겠지. 표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대상에 보이는 그대로의 형태와 관계가 없이 그리는 사람의 주관적으로 그 대상에게서 받은 느낌의 본질을 이렇게 이쪽에 그러니까 대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형태가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있는 그대로 안 그려져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제 봅시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 자화상을 절대 내가 이미 이번 학기 시작할 때 말을 했습니다. 그 그림의 대상과 얼마나 닮았는가를 가지고 그 그림을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감상법이다. 그림과 그림의 차이를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맨 위서부터 이게 바로 앵그르입니다. 신고전주의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면 신고전주의의 자화상을 이제 봅시다. 그러면 신고전주의, 내가 항상 이제 우리말로 신고전주의는 그냥 미끈해요. 그냥 사람이 미끈하게 생겼어. 그건 뭐냐면 이상화되고 미화시키고 완전하게 그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이 그냥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깔끔해요. 이게 이제 고전주의예요. 그러면 사실주의로 갑시다. 그러면 사실주의는 요번엔 어떠냐 하면은 있는 대로 그대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뭐 지저분한 것도 그리고 보이는 대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물이 죽어버려요. 이상화되지 않고, 이쪽은 오른쪽은 이상화되는데 이쪽은 뭐냐면 약간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주의 쪽으로 가면은 이게 좀 뭐랄까 이상화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갖다가 제거해 버리니까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해져 버려요, 사실주의는. 그런데 낭만주의로 옵니다. 들라크로아요, 왼쪽이요. 그럼 들라크로아에 딱 오면은 들라크로아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색감이 나타납니다. 색감이 나타나고 붓칠을 하는 것이 오른쪽 맨 끝에 신고전주의처럼 면이 아주 매끈하지 않습니다. 저 뒷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들라크로아에. 그러면 붓칠이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고 굉장히 뭐랄까 음산해요. 음산하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감정을 느끼게 해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녹색에 이게 쫙 있습니다. 조금 이럴 때 녹색이 돋보이면서 뭐랄까, 사실은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녹색 옷을 한번 여러분들 입어보십시오. 그거 굉장히 야한 색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야하다 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원색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녹색이 쫙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림이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색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색감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할 때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드디어 들라크로아가 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현대 회화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세잔이지만 사실은 근대까지도 올라간다면 들라크로아야말로 많은 후배 화가들이 모방하려고 많이 그랬던 위대한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고흐로 내려옵니다. 고흐 공행은 이 세잔은 같은 시대인데 요 두 자화상은 아까 앞에 세잔의 자화상보다 무엇이에요? 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런데 요거 세 개를 보았고 우리는 다시 올라가 봅시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자화상을. 상대가 안 되죠. 여기는 완전히 색감이 도입이 되면서 색을 통해서 세잔의 어떤 본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 본질이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이 몸통이 아주 부품하게 부피감과 이것들이 원통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본질로.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이제 다시 보고 다시 이걸 보십시오. 이 앵그르와 이 쿠르베의 그림을 보면은 맛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의 맛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들 이제서부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사실주의까지만 하더라도 선과 형태가 중요했어요. 윤곽이 중요하고 그랬었는데 이 세잔에 와서 그림의 맛은 색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반면에 색감이 너무 없어요. 색감이 없습니다. 유행에는 되게 민감한데, 근데 이 색감이 이제 바로 세잔의 혁명이 바로 그런 그림의 맛은 색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냐면 본질을 표현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세잔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로부터 그 뒤에 고흐가 이겁니다. 고흐 왼쪽 아래,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바로 이제 고갱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자기가 느낀 대로 이제 막 색을 통해서 막 표현하는 거야. 이게 표현주의야, 이게. 그러면 바로 제일 세잔을 가장 존경하고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마티스가 이제 나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화상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세잔의 위대성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렘브란트네. 자, 그러면 세잔 하면은 제일 먼저 그린 그림, 이제 초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1872년도에.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위대하냐? 맨 처음에 이걸 그렸을 때는 비난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잠깐 이거 제목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이 지붕을 한번 보십시오. 지붕은 그냥 색칠을 했을 뿐인데 뭐냐면 두께가 아주 두꺼운 우리나라 옛날 초가집 있죠. 근데 요것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초가인 것 같이 그런 두꺼운 그런 초가가 막 위에서 누르는 것 같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져요. 마치 뭐라니까 묵중해요. 아주 질감이 확 느껴집니다. 그리고서 이 구도를 잘 보십시오. 구도를 이게 V자형이에요. V자형으로 해서 양쪽에 집을 배치를 하고 무엇이냐면 멀리 원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무거운 것이 이렇게 색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환원을 했고 그 다음에 멀리 하니까 이게 멀리 있는 것은 굉장히 가볍고 경쾌해 보여요. 이것이 대비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다가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오베르의 목을 맨 뭐예요? 사람의 집이에요. 여기서 자살이 일어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색을 통해 명암법을 하나도 안 썼는데 그런 느낌을 이게 본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그러면 오른쪽에 컨스터블의 건초마차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 컨스터블 할 때 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비가 온 뒤에 그 수분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공기에 반사되는 아주 맑은 빛을 그렸다. 그랬죠? 근데 이것과 이것이 같은 풍경한데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컨스터블 이쪽은 인상주의 쪽입니다. 이게 인상주의 쪽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림에 익숙해져 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런 그림이 잘 그리는 그림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게 혁명적이고 위대한 그런 것이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또 넘어가면은, 자, 이게 1872년도에 그린 올랭피아예요. 그런데 마치 마네의 올랭피아를 자기식으로 다시 그렸어요. 다시 그렸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제가 이 마네의 올랭피아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여자는 마치 우리 관객을, 너 지금 나를 보고 있지? 너 관음증적인 그런 어떤 욕정을 느끼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막 관람객을 꾸짖듯이 말이죠. 눈을 빼롱하게 뜨고 관람자를 갖다가 딱 째려보면서 아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마치 비아냥거리고 있는 눈초리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네는 그렇게 그림을 그렇게 삐딱하게, 그러니까 약간 조소적으로 시니컬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무엇이냐면은 관람자를 이 그림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이 올랭피아가 관람자를 본다 이거죠. 보는 것을 이 사람이 의식하면서 관람자를 아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마네가 관람자를. 그럴 때 여기서 봅시다. 그런데 세자는 그 관람자를 그림 속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여기다 딱. 오케이? 요게 하나고요. 이쪽 아래 그림을 봅시다. 이거 같은 올랭피아예요. 요것이 더 먼저 그린 거예요. 아래 그림이. 근데 요것은 어둡게 그렸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네가 관람자의 음험한 관음증을 비아냥거리고 있듯이 그림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을 검게 그려가지고 그림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사람의 음험한 관음증을 갖다가 일종의 무엇이냐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잔이 마네의 그림을 제대로 읽어낸 거죠. 해독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림보다도 이 그림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은 뭐냐면 아주 어두운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여기에 요 탁자를 한번 보십시오. 탁자가 마치 개다리 춤추듯이 흐느적거리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 뒤에 있는 이 여인이 흑인인데, 흑인이 이 여인을 이렇게 옷을 덮어주려고 그래요. 나체인데 형태가 불분명해요. 희미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도 무엇이냐면 여기 얼굴이 나타나는데 음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에게 매료된 이런 옆모습입니다. 이 여자의 나체에 아주 매료된. 그런데 어떤 겁니까? 이것을 마치 흐느적거리죠. 여기서 희미하게 처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환상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체의 여인을 보면서 자기의 관음증적인 환상을 투사하면서 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개 속에서 우리는 관음증을 본다. 그러니까 세잔의 이 그림이 훨씬 더 아주 미학적으로나 이게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거 봅시다. 이게 카드 놀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이 하는 사람들도 연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는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이 어디가 약간 삐딱하지 않습니까?
약간 오른쪽에 올라간 듯한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카드 놀이를 하는데, 물론 지금도 전부 배경의 벽의 색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옷 색이라든지 얼굴에 이거라든지, 그다음에 머리 여기 중절모를 썼죠. 이렇게 그것이 뭐냐면 공처럼 돼 반구, 그지? 반구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그 3차원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울, 어떻게, 요건 원통처럼 돼 있죠. 요쪽 모자는요. 요것을 어떻게 색칠을 통해 가지고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환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들 느낍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무엇이냐면 노동자들이 아니면은 노동을 하고 나서, 또는 아니면 이제 뭐냐면 할 일이 뭐랄까 일감을 못 얻어서 그런 것에서 약간 삶에 지친 듯한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가를 이용해서 이 노름을 위한 카드놀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그런 그 생활의 뭐랄까 휴식,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쪽에서 뭔가 삐딱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테이블 보가 마치 무슨 가죽으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뻣뻣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을 복수 시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수 시점은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탁자 아래로 쳐져야 되는 부분 있죠. 요것을 위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사과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금 세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빨리 흘러가네요. 자, 봅시다. 자, 이게 그 유명한 무엇이에요? 이 세잔의 사과예요. 자, 세잔의 사과를 보기 전에 이 다음 그림부터 먼저 봅시다. 이게 카라바지오의 과일 바구니라서 이게 카라바지오의 사과예요. 정말 아주 그냥 신선하게 생겼죠. 이 사과가. 그리고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이 카라바지오의 사과는 멀리서 보면 볼수록, 이건 가까이서 확대한 건데, 확대하니까 신선한데 멀리서 보니까 점점 사과가 죽어버려요. 카라바지오의 이 사과는. 그런데 이게 쿠르베이 사과예요. 쿠르베이 사과는 여러분들, 카라바지오는 17세기 사람입니다. 바로크의 아주 대가입니다. 자, 쿠르베는 사실주의로 그리다 못해서 마치 썩은 사과 같아. 뭐냐면 죽은 사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주의는 사물을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사물을 아예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추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갑시다. 그런데 이 그림은 사과를 사실주의적으로 그리지도 않고 카라바지오처럼 아주 싱싱하게 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멀리 가서 보면 볼수록, 아니면 앞으로 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과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본질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구나라는 걸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사과의 본질을 색을 통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것을 느껴지는 것. 그러면서 이 사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과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것이 사과인가? 모르죠. 생물학적으로는, 식물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 오른쪽 사과와 오렌지, 뭔가 굴러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굴러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왼쪽 그림도 뭔가가 이상하게 삐딱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요 병이 있지 않습니까? 병이 약간 이렇게 삐딱해요. 그리고 요쪽 아래가 테이블이, 오른쪽에서 이 커서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요리 가다가 요리 푹 떨어져요. 푹 떨어집니다. 왼쪽이 낮아져 버려요. 그리고 요쪽을 봅시다. 요쪽에서 이게 굴러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의 대상을 볼 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을 동시에 합쳐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봅시다. 여기 요 사과들은 정면에서 본 거예요. 정면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요 테이블은 뭐냐면 위에서 요쪽 부분은 위에서 보고 본 거예요. 요쪽 부분이. 그러니까 요쪽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 병과 여기서는 요쪽에서 정면으로 본 겁니다. 오른쪽 사선에서 이쪽 안을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옆으로 누워요. 그럼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요 위에 있는 사과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정면에서 본 거예요. 근데 요것은 뭐예요? 접시가 드러납니다. 그럼 위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본 것과 이렇게 정면에서 본 것을 합쳐 놓으니까 막 이상하게 이것을 바로 재구성, 구조적 질서를 재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공간이 틀어져 버려요. 마치 아인슈타인의 공간은 이렇게 왜곡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이 사람은 정말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흔들어 놔 버려요. 삐뚤삐뚤하게.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을 봅시다. 이러한 복수 시점은 이미 우리가 했어요. 마네에서 이 폴리웨르제르의 술집 있지 않습니까? 요거 정면에서 본 거예요. 근데 요쪽 구석지에 요 여자의 뒷모습과 요게 남자 있지 않습니까? 요 남자가 이쪽에 꼬시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런 건데 요것은 요쪽에서 봐야 됩니다. 왼쪽 이거에서 거울에 이 여자의 등이 비쳐야 되니까 이쪽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것을 두 개로 동시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복수. 그러면 여러분들 드가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을 잘 보십시오. 테이블에서 이게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평면화돼요. 테이블은 위에서 보고 요 병들은 정면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수 시점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수 시점이 잘 봅시다. 자, 여기에서만 있었느냐? 저는 오늘 아주 여러분들에게 한번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유럽 예술을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의 위대한 화가인 겸재정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겸재정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복수 시점으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 폭포 그림이 잘 보세요. 굉장히 시원해 보입니다. 시원해 보이면서 무엇이냐면 굉장히 막 굉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잘 봅시다. 이게 복수 시점입니다. 마치 요즘 드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그릴 때는 요 윗부분이요. 드론을 띄워서 고기의 눈높이에서 찍고,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위가 굉장히 육중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것을 그릴 때는 이 바위 뒤쪽에 드론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바위는 육중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드론이 이걸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따라 내려오는데 어떻게 따라 내려오느냐면 약간 왼쪽에서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왼쪽에서 따라 내려오니까 여러분들 이 폭포가 약간 활처럼 휘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왼쪽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 집입니다. 집과 요거예요. 요거 아주 포인트인데 이것에 비해서 이것대로 한다면 이 집의 높이가 보통 3m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몇 배나 됩니까? 이 폭포가. 이게 한 10배, 20배, 이게 60m 정도가 될 텐데
집을 크게 그렸어요. 이게. 오케이? 크게 보여. 그러니까 요걸 그릴 때는 요 가까이에서 요걸 찍어요. 이렇게 옆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게 복수 시점이 같이 합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포가 무지하게 시원하고, 그래서 오히려 복수 시점은 우리 정선에 그래서 더 먼저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겸재정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한데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도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다간. 자, 저기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복수 시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요거 팔뚝 있잖아요. 팔뚝도 원통 느낌이 나죠. 여기 원통. 요런 식으로 색으로 이렇게 다 부피감을 만들었다고요. 형태를 환원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봅시다. 붉은 조끼를 입은 소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이것을 할 때, 이게 색감도 색감이지만, 여러분들 얼굴을 보시죠. 밝은 색, 약간 미색, 이걸 막 하면서 이게 막 교차하면서 눈을 까만색으로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는 요 표정이 뭐냐면 어떤 생각에 잠겨 있는 어떤 소년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팔뚝 봅시다. 요 왼쪽 팔뚝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팔뚝이 여러분들 점점 이렇게 근육에서 넓어져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거 원통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오른쪽 팔뚝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팔뚝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어요. 그리고 하박이 요게 짧아요. 요게 짧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그럼 그렇게 왜 변형을 시켰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자 봅시다. 이 뒤를 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로댕의 유명한 거 있죠? 제가 좋아하는 미켈란젤로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장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를 취해 보십시오. 이건 생각한다는 걸 금방 알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따로 된 조각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생각한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자세예요, 자세가. 그런데 이 청년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요. 심각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사고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팔을 길게 그린 것은 생각이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마치 사슬처럼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소년은 이것은 진짜 생각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소년이 어떤 생각에 골똘하게 잠겨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예레미야처럼 아주 심각한 생각이 아니다 이거죠. 아주 그 나이에 맞는 아주 아름다운 생각일 것 같아. 아주 안타까운 생각,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자, 이제 더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제 목욕하는 사람들, 이게 수욕도인데, 수욕도를 한 수십 편을 그렸습니다.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수욕도를 할 때 어디선가 한번 했어요. 제가 만회를 할 때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걸 봅시다.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윤곽선을 그렸어요. 사람을 그려놓고 사람의 윤곽선을 그렸는데 그 윤곽선을 파란색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쭉쭉 뻗었어요. 그리고 삼각구도예요. 이 사람들을 연결시키면 팔뚝이 무지하게 길고 발이 무지하게 길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리고 등이 펄해요. 무엇입니까? 목욕을 찬물에, 아주 그냥 계곡의 차가운 물에 목욕을 하고 나온 뭐예요? 몸이 시리죠.
마치 추위를 느낀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추위에 아주 파래진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파란 것이 그대로 느껴져요. 뭉게구름의 파란 것과 합쳐가지고 정말 여름날인데도 얼마만큼 이렇게 이 본질을 그렸으면 이 시원하게 확 느껴져요. 이 구도라든지 이런 것이 하늘로 쭉쭉 뻗는 겁니다. 쭉쭉.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수욕도예요. 그러면 수욕도를 수십 편 그렸는데, 자, 이거 봅시다. 이거는 미완성 작품이에요. 그렇지만 제일 유명해요. 미완성 작품인데 이게 대수욕도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무엇이에요? 삼각구도에 사람들을 배치했는데요. 여기서 봅시다. 이 여자가 그냥 어리가 이렇게 몸이 쭉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엎드려 있는데 뭐냐면 머리는 자꾸 몸을 쭉 늘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또는 멀리를 향해서 그것이 그냥 쭉쭉 뻗습니다. 그리고 멀리 저기 원경에서 이게 우리가 컨스터블을 할 때 했거든요. 컨스터블의 솔즈베리 성당 이런 구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이제 하늘로 쭉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확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은.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어요? 강가에서 내가 실제로 한 것처럼. 오케이?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태의 측면에서 세계의 측면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이거 안 할 수 없네.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 봐. 야, 이 몸에 윤곽 있지 않습니까? 몸선. 이 몸선을 여러 번 이렇게 스케치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몸 동작 같은 게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껴지면서 굉장히 활발한 느낌이 나죠. 그러면서 아주 여기가 활기가 띄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형태가 하나도 뭐냐면 명확한 게 없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요 다음 그림 첫 번째 떠올린 게 바로 이 다빈치의 동방박사의 경계입니다. 이것도 미완성인데 이것도 스케치를 이렇게 했는데 스케치를 이게 선으로 했는데 이 동방박사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이 몸동작 하나하나에 나타나도록 이 몸선을 그리고 있다고요. 표정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듀샹을 할 때 듀샹이 이 그림에다가 운동성을 도입합니다. 마치 카메라의 필름처럼 이런 것을 이 다빈치와 듀샹을 합쳐놓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세잔의 이게 훨씬 더 그 그림으로서는 우리가 훨씬 더 맛이 있다. 정말 감동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은. 자, 이제 또 넘어갑시다. 이제 사과는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제 유명한 생트 빅토아르 산입니다. 생트 빅토아르. 근데 이게 바로 액상프로방스에 있는 산인데 이 사람도 생트 빅토아르를 또 수십 편 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좀 배웠으니까 자, 풍경화를 그렸는데 아까 컨스터블과 비교를 했었죠? 그럼 컨스터블은 어땠습니까? 아주 빛에 반사되는 아주 비가 온 뒤에 맑은 그런 풍경화를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빛을 그리지 않아요. 그냥 색을 이렇게 색채 분할법에 의해 가지고 색을 그냥 여러 가지 색을 다양하게 다채롭게 이렇게 툭툭툭 찍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봅시다. 이 산을 보세요. 산이 무슨 거인의 무엇을 느끼게 해요? 마치 근육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바위들이 육중하다는 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 나무들은 아주 푸르러요. 자, 이제 한 번 더 나가봅시다.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생트 빅토아르 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바둑판처럼 돼 있네? 그리고 저 위에 생트 빅토아르 산은 뭐처럼? 저는 이걸 탁 볼 때, 야, 왜 이렇게 수정 같지? 수정처럼 육각형이지? 그러면서 왜 수정처럼 빛을 반사시키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바로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보고서 열광을 한 겁니다. 바로 피카소의 입체파의 입체파가 원래 큐비즘이거든. 큐브가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세잔에. 오케이? 이게 큐빅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또 넘어갑시다. 생트 빅조아르산.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 그림도 이 아까처럼 말이죠. 색을 칠했는데, 무엇이냐면, 거인이 말이죠. 거인이 색동옷 입었는데 그 근육이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게 큐브가 나타납니다. 집들이 다 큐브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봅시다. 오른쪽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저기 옛날에는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시작되는 애국가 할 때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있고 저쪽에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 구도가 원래 세잔이 먼저 그린 겁니다. 이 구도가. 오케이? 세잔이 이렇게 하나를 갖다가 해가지고 한 다음에 멀리 생트빅조아, 와,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 거대한 이 거인이 일종의 소나무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왕이 갈 때 여러분들 우산의 기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왕이 쓰는 양산이었어요. 양산, 들고 가는 마치 양산을 쓴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게 바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했어요. 쿠르베를 할 때 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주 계곡이 깊고 물이 맑으면 그 계곡에 들어가면 서늘하지 않습니까? 막 시원한 공기가 그냥 계곡에서 나한테 확 불어오죠. 그리고 녹음이 막 우거졌어요. 녹음이 우거지면 검은색이 납니다. 여러분들 마치 그 계곡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놀랍습죠. 자, 이제 또 갑시다. 자, 이게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갖다가 세잔은 내가 지난 만회할 때 했죠.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고 관객에게. 그러니까 아주 관객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아주 이 만회는 삐딱해요. 거기에 비해서 모네는 너무 화사하게 아주 그냥 빛을 현상적인 빛, 표면적인 빛을 아주 화사하게 그렸죠. 그런데 세잔은 이 당시에 이런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세계 잔치입니다. 세계 배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즘 그린이라는 말이 많이 했죠. 이 식사는 그린 식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색의 점심 식사 같아요. 이게 아주 정말 마치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녹음을 먹는 것인지 녹색의 이파리를 먹는 것인지 녹색의 공기를 먹는 것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자, 이제 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인물하면 인물화, 풍경하면 풍경화, 그다음에 어떠한 수욕도면 수욕도, 자화상이면 자화상, 모든 방면에서 정말 위대한 저거를 내놓은 것이다. 이게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뒤에 의자가 무슨 놈의 의자가 저렇게 무겁고 육중해?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세잔의 아버지가 입은 바지 보십시오. 바지가 이렇게 부품해가지고 마분지로 만든 것 같아. 오케이? 그런데다가 얼굴은 아주 명쾌하게 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화가의 아들 뒷배경을 보십시오. 뒷배경을 보면 이제 얼굴이 막 삐뚤어지면서 뒷배경에 무엇이에요? 색칠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왜 파울 클레의 이런 카이루한 풍경과 그다음에 클레의 세네치오 같은 것을 넣었느냐? 이 사람이 색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를. 그리고 여기서 마치 이게 배치를 해요. 여러분들 컬트 있죠? 컬트 이게 무엇을 천 조각들을 갖다 이렇게 한 거. 그런 식으로 색을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그것이 이미 이 뒤에서, 그리고 자화상 그 뒤에서 이게 다 나타나고 있다, 세잔에게서. 그러니까 세잔이 얼마나 혁명적인 그러한 현대회화의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잔 부인의 초상입니다. 아주 좀 어수룩하게 그렸는데 이 색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부인의 뒤에 있는 의자가 아주 두꺼운 질량감을 느끼게 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도 세잔 부인은 아무런 말을 안 했는데 못생기게 그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마티스 할 때 알겠지만 이게 마티스 부인의 초상이에요, 둘 다. 그런데 마티스 부인이 세잔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렸거든요. 세잔과 마티스 야수파의 영향으로 두 가지 합쳐서 이렇게 그렸는데, 색을 통해서 이거를 보더니 마티스 부인이 어떻게 나를 저렇게 추하게 그릴 수 있느냐라고 이 그림의 가치를 모독하게 만들었다 이랬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 원조는 누구냐? 바로 세잔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잔의 가치를 너무 늦게 알려지고 20세기의 계시와 함께 세잔은 밝은 빛을 보게 되고 위대한 화가였다라는 것이 나중에 사후에 더 알려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잔을 요거밖에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세잔을 조금 더 이제 알았다면 여러분들 세잔의 작품은 이외에도 많으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한 대로 한번 세잔의 그림을 유심히 관찰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